자, 저희가 앞서 이제 취재 기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인 장윤기 오늘 2차 공판이 열렸는데 1차 공판 때와는 다르게 성폭행 목적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추가된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고의에 대해서 차회에 인정할지 여부를 밝히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했는지 피고인 측에서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가 게시되면 성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보고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전략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촉발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고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버지와 이 경찰들의 증거 인멸 행위가 오히려 이 장윤기에게는 독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장윤기에게 지금 모든 돌아가는 정황들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일에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당연했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지점은요. 장윤기 본인은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의 범행 목적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 그런데 지금 모든 증거가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걸 가르치고 나서야 인정했던 건요. 여전히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판단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라도 지금에서라도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야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요. 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 증거들, 이 SUV에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케이블 타이의 존재,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애초에 납치 같은 것들을 산정하고 있었다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범죄 목적을 부인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자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피해자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 상황상 보면은 일단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반성의 여지도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심에서는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강간살인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성범죄 행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까지도 결합이 되어 있고 특히 본인의 고의를 뒤늦게야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니까 그걸 보고 인정을 했다는 점도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은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강간살인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형만 선고가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에 따르면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에서 무기, 가중 형량은 25년 이상에서 무기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형이 되어서 유기징역형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뒤늦게 최악의 경우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1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심으로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네, 또 잠시 후 2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결국에는 뭐 지금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좀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이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왔습니다. 뭐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은 지난번 재판에서는 일단 뭐 우발적인 그런 계획이 있었다,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다 처리를 하고 모든 것들 다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이제 강간 목적이었다라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지금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제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그런 정황들,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이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이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고 심지어는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좀 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나. 사실 뭐 아마 국선 변호인의 그런 설명과 설득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친에 의해서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어도 만약에 장윤기가 이렇게 뭐 본인이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이 강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실물 증거 자체가 극히 드물고 이런 내적인 그런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상당한 쟁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법원의 그런 판결 역시도 뭐 지금 이제 여론이라든가 혹은 보도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전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범죄 사실, 심지어는 이 당시 살인의 목적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른 증거들, 그것들이 뭐 간접 증거든 혹은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백을 보강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확보된 그런 증거들, 예컨대 당시 범행 상황이 찍힌 그런 CCTV 장면에서 뭐 차량의 뒷문을 열어놨다, 혹은 이 여학생을 15분 정도 미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뭐 이제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뭐 리얼돌이 훼손된 모습들이 촬영된 부분들, 혹은 뭐 케이블타의 실물이라든가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백이 있을 때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현재 모든 것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전체적인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부실 수사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한 이 부실 수사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유족이 상당히 좀 참담한 심정일 텐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진실이기는 한 것인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겨우 다른 가족들을 통해 전해 듣는 것은 법이 어떻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럼 우리 채원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채원이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왜 진실마저 숨기려 했습니까? 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단순히 이제 부친이 증거인멸하는데 정보 제공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수사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광산경찰서장이 강간살인 적용을 반대했다. 뭐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광산 경찰서장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당시에 수사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형사 과장에게만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뭐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긴 일단 서장은 합니다만. 부인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이 수사팀원들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 서장까지도 개입을 했다라고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 뭐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또 그 적용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그 전에도 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새벽에 긴급 또 회의를 주최를 하고 뭐 심지어는 수사팀원 중 일부를 뭐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기도 했다. 예. 그리고 뭐 윗선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도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종합하자면 사실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이런 뭐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있을 때에도 과연 이게 수사팀 내에서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인가 혹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야 이제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뭐 지금 이런 진술들 수사팀원들의 진술들이 사실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에서부터 혹은 뭐 서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지금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뭐 사실이 상당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광산경찰서장이 뭐 압수수색 현장도 지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윗선 또는 뭐 서장 정도 지위에 있는 인물이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일이 뭐 드문가요? 아니면 뭐 일반적입니까? 좀 드물다고 보는 게 맞죠.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수사팀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제 담당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지 사실 뭐 서장급까지도 나가서 현장을 지휘한다. 사실 이것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본 바가 없고 네. 뭐 일단 드문 사례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윤기 부친이 이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의 행적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뭐 연차나 병가까지 써가면서 이제 증거인멸을 했다는 이제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날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발생한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연가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 이제 계속해서 뭐 병가라든가 혹은 장기 재직 휴가 공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차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 시점을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연가를 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연가를 빨리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초기에 결국에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이때 수집되는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 증거로 활용이 될 텐데 이 그날부터 연차를 썼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뭐 그 이후에 곧바로 장윤기 집에 들어가서 리얼들 등을 폐기하고 휴대전화 등을 폐기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결국 이 주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한 연차들이 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 불태워버린 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뭐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을 테잖아요. 예를 들어 위치라든지 검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단순히 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좀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우려가 돼서 불태웠다. 이게 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든 간에 그 핸드폰이 유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을 하는 거고 네. 당연히 이 사건과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보들 조사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수사관, 알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그 변명 자체가 너무 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 사건들에서
휴대전화들을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닉하고 불태우고 폐기하는 예.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하는 변명을 하는 이야기들은 예컨대 뭐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바꿨다, 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라는 변명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 자체가 설득력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경찰인 입장에서 사실 당시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런 변명이라고 말까지 하고 할 있는 수 건 있겠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실 뭐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증거인멸하면은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뭐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증거인멸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 살인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예.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실형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 좀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첫 공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입장을 보류했던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다고요? 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재판에 출석한 장윤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증거가 보완되면서 범행을 시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윤기는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제출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2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결국 공소 사실이 맞다며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장윤기의 범행 당시 행적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재생하고 증거 인정 여부를 두고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 진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윤기는 최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1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반성문 내용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리는데요. 검찰은 경찰이 뒤늦게 제출한 성인용 인형의 분석 보고서와 범행 차량 현장 감식 영상 등을 추가 제출해 장 씨의 성범죄 목적 살인 의도를 최종 입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